이어서 협동의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경제 조직들은 시장에서 민간 기업들과 비슷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이익 창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간 부분의 기업들과 비슷한 이익 창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출된 이익의 분배는 곧 주주나 대표 개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조직이나 조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및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이익으로 반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조직들은 민간 기업들이 이용자가 많지 않아 생산 및 공급되지 못하는 과소 소비되는 특정 재화와 서비스 역시 이익 창출의 목적이 아니므로 사회적 목적 실현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생산 및 공급을 하는 이제 재화와 서비스,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인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니 반대가 아니죠. 좀 다른 말로 하면 돈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적 소비라는 부분, 착한 소비라는 부분에서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끌어가는 부분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은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돌봄 서비스의 질 수준 개선 및 총량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즉 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은 부족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중증 장애인들에게 가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복지 서비스 총량의 증대와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므로 창출된 이익을 서비스의 질 향상에 재투자하고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 지출하고, 이는 증가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라는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긍정의 순환고리가 되는 거죠. 이는 곧 협동의 경제가 복지 영역에서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을 잘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돌봄 서비스 흐름의 예라고 해서 그림 2-가 나와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 총량 확대 및 질을 향상을 하고, 그리고 이윤을 재투자하고, 이 재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 그렇게 되면 1인당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장애인들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 생활 향상 및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 부분의 복지 서비스 총량으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협동의 경제는 곧 복지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사회적 욕구 성취를 위해 직접적 문제 해결 당사자로 작동하게 됩니다. 즉, 협동의 경제는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여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2절에 협동의 경제와 사회혁신 그리고 복지 거버넌스, 이게 없던 내용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화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첫 번째 협동의 경제와 부가가치 그리고 사회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부가가치는 첨부된 가치 또는 덧붙여진 가치 등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경제학적 용어로서 사전적 정의는 더 가치가 있도록 개선하거나 추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협동의 경제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협동의 경제가 지속 가능하여야 하며 연대를 통해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은 협동의 경제가 복지 자본주의 틀 안에서 그리고 시장 경제 하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는 이윤 창출로 지속 가능성을 검증받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협동의 경제는 화폐의 가치로 표현되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 추가적인 가치인 부가가치도 창출합니다. 즉, 사회경제조직들은 직접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예를 들면 사회경제조직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실질 목적으로 하고 오는 경우도 존재.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거죠. 뭐 이런 부분. 또한 직접적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외에도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든지 그들을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것은 뭐 결국 이제 협동의 경제가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뭐 지푸라기 협동조합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잘 버는 것도 아니지만 버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푸라기 협동조합이 유지되고 있는 것만 해도 지자체 보호 종료 사업을 하라고 압박을 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민간에도 있는데 왜 공공에서는 안 하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사회적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고 경제적 가치로서 비용 대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사회적 가치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가 돈에 대한 부가가치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적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경제, 사회적 혜택으로 말하기도 한다. 사회경제조직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로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은 일자리 창출과 재정 정대, 그리고 이익 증대에 따른 지역사회 반환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고용 정진,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준 향상, 그리고 소외 및 배제 등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통한 포용률의 개선 또는 정진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경제, 사회적 혜택 이외에도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혜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조직의 정책과 태도나 조직 구조의 변화에 따른 조직 혁신, 조직 효과성, 나아가 조직 성과의 개선 등과 같은 혜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조직 내의 의사결정 구조와 개선 및 조직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제공, 지역사회 수준에서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회원들 사이의 관계 지향성 증대 등을 통해서 사회 자본의 향상, 그리고 조직이 창출하는 성과의 개선 등 모든 협동의 경제의 부가가치인 제도가 시스템 변화에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 협동의 최종적인 목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 종료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 뭐 꼭 경제적 자립만은 아니지만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금 조성에도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이라고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럼 또 비정상의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보호자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는 제2의 도전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시설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했던 이 친구들은 기회가 한 번, 그러니까 예전에는 18세에 퇴소해야 되지만 지금은 뭐 연장해서 24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퇴소 이후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환경인 거죠. 예전에는 18세에 나가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법에서 보호 종료가 됐다. 너는 나가서 너가 스스로 살아야 된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자립을 하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30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 3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또 5년간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뭐 50만 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요.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계속 후원을 연계해서 축적했던 돈, 그리고 자립 정착금이라고 하는 돈,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의 금액 이상의 돈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또한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창출하는 혁신 동력 제공은 좁게 보면 조직 혁신을 의미하지만 넓게 본다면 사회 혁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협동의 경제는 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경제 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화면에 있듯이 사회혁신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미는 사회 정의를 생산함과 할당 시스템 속에 실현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혁신은 현재의 문제 해결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혁신은 기존의 할당 시스템이나 제도, 즉 민간기업이나 공공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해결책을 의미하므로 협동의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 및 행동 양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개념이다. 또 사회혁신은 특히 시민사회를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출된 개념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표, 행위자 및 사회적 산출물과 혁신성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를 보면 EU는 사회적 목표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변혁적 사회혁신은 겉보기에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문제를 일으킨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협동의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인 경제, 사회적 혜택은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 아니면 제도가 변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한다든지 의미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교재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혜택 또는 이 가치를 경제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나아가 보다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한번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인식하여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사회경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을 보면, 사회경제는 공공부문도 아니고 시장부문도 아닌 제3의 부분이다. 그리고 협동의 경제는 제3부문이지만 민간 및 공공부문과 상호 배타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협력 및 상호 행동하는,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협동의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비영리 조직도 있고 자발적 조직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협회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마을기업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협동의 경제는 개인이나 자본가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과 지역사회 중심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협동의 경제는 이익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성의 유지와 사회복지 향상이라는 이중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협동의 경제는 사회복지와 경제가 중심이지만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가치 지향성, 즉 이윤 창출은 사회복지 향상 및 주민생활 안정 등과 같은 부가가치 창출, 즉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의 경제는 공공부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사이의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경제의 재등장에는 시장 실패와 사회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 할당 시스템을 변화시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 혁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 거버넌스와 협동의 경제 파트입니다.
21세기 복지국가의 위기는 단순히 20세기 말의 재정적 위기가 아니며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복지국가의 위기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앙집권적 권한의 상실로 오는 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 기획 및 제공에 따른 효율성과 효과성 상실의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증가하는 국민의 복지 요구에 대한 국가 중심의 대처능력의 상실로 오는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요소들은 복지국가 및 복지자본주의의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집권적 권한의 상실로 오는 위기, 곧 통치능력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치능력의 위기는 정부의 위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정부의 권한이 민간 부분의 시장이나 제3부분으로 전이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가장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아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대거 시장 진입으로 인하여 국가의 사회 문제 대처 능력과 권한을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이고, 민간 부분을 선호하는 국민은 민간 보험이나 각종 사회 서비스를 선택과 경쟁이 가능한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고, 국가의 복지 영역에 대한 대처 및 통치 능력, 그리고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시키고 민간 아니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IMF 왔을 때, 그러니까 공기업들을 많이 민간에 그러니까 넘기면서 했던 논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작은 정부가 과연 좋은 건가?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 화면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땅에 바로 그러니까 운명해서 이렇게 땅에 바로 묻히는 사례들도 TV에서 종종 나왔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도 맞고 이렇게 했잖아요. 건강보험이 그만큼 잘 되어 있었던, 지금은 이제 맞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고 해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검사하는데도 거의 무료라는 부분으로 했는데, 외국에는 안 그랬습니다. 보험도, 건강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들도 많았고, 이런 부분에서 잘 돼 있는 영국도 있었죠. 영국 같은 경우는 의료 제도가 그러니까 국립화돼 있는 거죠. 의사가 다 대부분 공무원이.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무슨 회사였죠? 그러니까 그때 백신을 만든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들이 나와서 만들었던 부분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민간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경쟁도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도 많았죠. 우리나라는 또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돌아가신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왜냐면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제 친구 부모님들도 조금 요번 그때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때 가기는, 그러니까 연락 오는 데는 최대한 가기는 했었지만, 그러니까 시설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고, 우리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둘째, 국가 기획 및 제공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의 상실 위기는 권위적이고 문제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며 보신주의가 행행한 공공조직이 제공하는 천편일률적인 복지 서비스가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품질이 열등할 수밖에 없어서 나타난 위기이다. 공공조직은 수직적인 위계적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위기 대처 능력이나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 민간 영역의 관리에 붙여져 있어 서비스 효과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부서 간 또는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하고 공공조직 간의 협력과 협업에 작용하지 않아 서비스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개별적 욕구에 상관없이 일방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 낭비 등 비효율적 예산 지출이 심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증가하는 국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국가 중심의 대처 능력 상실로 오는 위기. 국가는 적 공공 부분이 사회 문제 및 국민의 복지 욕구를 홀로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위기를 말합니다. 국가 서비스의 한계는 재정적 위기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 및 복지 서비스의 기획과 제공 그리고 관리에 있어 민간 부분의 서비스보다 우월한 입지를 가지지 못함을 통해 증명되었고 민간 영역은 우수한 인력과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의 업데이트를 통해 국민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여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여 국가 중심의 복지 서비스의 비효과성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발적 부분으로 대표되는 비영리 조직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역사는 공공부분 서비스 제공 역사보다 오래되었으므로 당연히 민간 부분 서비스의 우수성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은 곧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혼합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이제 민간이 하는 일, 공공이 하는 일이 달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같이 협업을 하는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조금 현장에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공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다. 없다는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데 민간에서 하는 영역들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의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동일한 시설인데 공공에서 하는 시설들의 차이점들을 볼 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시립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거기가 우수하게 될까요?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우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많이 투입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곧 프로그램의 우수성, 성과의 우수성으로는 100%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지 혼합은 복지 영역에서 새로운 협치 및 통치 구조를 필요로 하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통치 구조가 아닌 협력적이고 상호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결정 구조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 영역에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복지 영역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의 산물이고 21세기 복지국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및 제공에 있어 민간 부분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 결정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며 제공하는 복지 혼합의 도구로서 복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했던 커뮤니티 케어인 거죠. 커뮤니티 케어는 공공에서 진행하지만 민간의 협업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커뮤니티죠. 지역사회에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케어를 해내느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치매 안심 마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을에서 그 치매 어르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건들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 부분에 포함된 사회지역과 같은 사회경제조직들은 공공조직과 비슷하게 국민의 생활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명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조직들은 대부분 조직혁신과 조직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인력과 지식을 겸비한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파트너로서의 역할들을 당당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경제조직들은 공공조직이 하지 못하는 시장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에 반환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저도 다시 요새 읽고 있는데요. 부교재로 이런 이야기 드렸던 도서관에 아마 있을 겁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그러니까 정태인이라는 분이 썼던 협동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마지막 그러니까 짧게 가야 되면 주어진 시간까지 과제를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는 빨리 낸다고 해서 가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용으로 승부 보시기 바라고 시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